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선을 다 제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되는 대로 한번 닦았어요, 대충. 어차피 또 닦을 거지만 뭐 닦는 거는 굳이 영상으로 안 찍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작업 이어서 한번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 어그라프를 뭘로 이렇게 돌려서 뺄 거예요. 저 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저 매장에 오자마자 있었어요. 그 보면 핸들에 보면 뭐 메이드 인 USA라고 쓰여져 있던데 어디서 산 건지 모릅니다. 아마 국내에서 아버지가 알아서 구하셨겠죠. 근데 하여간 저거 뭐 비슷한 거 구하고 싶으시면 뭐 야안에서 팝니다. 저거 어그라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저 핸들도 저 T자 핸들 같은 경우도 팔고요. 뭐 야안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 그 어그라프 나사산 있는 데를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감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몇 번째 건지 이렇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감는 거는 저 나사산 있는 부분을 뭘로 이제 찝어서 광택을 내려고 이제 저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감는 거고요. 번호는 어쨌든 헷갈리면 번호가 이제 틀려지면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번호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그라프를 다 뺐으면 이제 광택을 내줘야죠. 저도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고 광택 내는 게 처음이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작업하는 걸 보시면 이제 저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렇게 작업을 했는데 뭐 저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공구 수준선 안에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한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 어쨌든 그 어그라프 이제 나사선 있는 부분에 종이 테이프를 감아 놓은 부분, 이제 그 부분을 드릴척에 이렇게 물리죠. 뭐 너무 꽉 뭐 드릴척 이렇게 조이는 것까지 쓰진 않고요. 그냥 손으로 어느 정도 꽉 물려줍니다. 완전히 꽉 물리게 되면 이제 나사선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손으로 고정될 정도만큼만 이렇게 조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그 밑에 손잡이처럼 되어 있는 거는 주먹 드라이버를 그 끼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 돌아가는 뭐 드릴 척이라고 해야 되네. 저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저 모터가 달려 있는 저 기계, 저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잠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장사가 안 됐을 때 항상 사람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때 관악기 붐이 불길래 관악기를 해본다고 한 뭐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언제 준비가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한 1000만원 정도를 공구를 한번 질러 봤습니다. 제가 그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뭐 어디 가서 유학을 가거나 뭐 누가 밑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공부도 지르고 책도 사야죠. 뭘 배우려면. 그래서 한 돈 1000만원 넘게 뭐 여기저기 뭐 미국, 이탈리아 뭐 이런 데서 뭐 부품도 수입하고 공구도 수입하고 그랬어요. 그때 산 겁니다. 저게. 근데 뭐 저런 거 쉽게 뭐 국내에서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뭐 이제 모터 돌아가는 건데 결국에 그냥 뭐 모터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제 속도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까지 조절이 되고요.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척의 키리스 척이고 그리고 이제 저 페달이 있어요. 페달이. 저 페달은 뭐 아무 데서나 다 뭐 사시어서 그 전원 페달부 전원 뗐다 붙었다만 하는 페달이라 이제 전원이 저걸 밟으면 들어오고 전원을 발을 떼면 전원이 꺼지는 그 방식이 편해서 이제 저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앞에 물린 거는 이제 양모추죠. 저기 이제 원활한 사이즈가 제가 딱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가 양모추밖에 없어서 그 빠우라 그러죠. 광내는 그 뭐 용빠우든 뭐 면빠우든 뭐 하여간 뭐 옥양목이든 뭐 천 종류는 다양한데 저건 이제 양모추입니다. 뭐 하여간 그런 빠우를 원하는 사이즈를 뭐 급하게 당장 사기는 좀 애매하고 매장에 양모추는 적당한 사이즈가 있고 그래서 그냥 양모추로 이렇게 광을 낸 겁니다.
그 저 광낼 때 쓰는 광약 저거 멘제르나인가 메르제나인가 하여간 멘제르나가 맞을 거예요. 메르제나 하여간 그거 고체 광택약입니다. 저게 이제 좋은 점은 이렇게 이 회전하는 옆면에다 이렇게 광약을 칠할 때 이제 바닥면에 칠해놓고 이제 광을 낼 때는 이제 액체형도 괜찮은데 저렇게 이제 옆면에다 대고 이렇게 광택을 낼 때는 광약이 이렇게 싹 튀죠. 광택을 저기다 바르면. 그리고 광약이 제대로 남아있기가 어려우니까 광택도 잘 안 납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저런 이제 고체 타입을 쓰면 뭐 물론 먼지는 좀 나지만 어쨌든 저렇게 옆면으로 광을 낼 때는 저런 게 편해서 저걸 씁니다. 뭐 저 고체 왁스 같은 고체 광택약 같은 경우에는 꼭 저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픽할 것도 있고 메이커가 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뭐 알아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저거를 옛날부터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 뭐 광 날 때나 뭐 여러 가지 작업할 때 페달 광 날 때나 써왔기 때문에 그냥 저걸 쓰는 겁니다. 그냥 뭐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하는 건 이제 철바이스 그걸로 이제 그 저 모터 축을 고정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광을 냈습니다. 약간 고민을 했는데 저게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드러냈죠. 이제 드러내는 건 영상으로 못 찍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냐 하면 피아노를 이렇게 세웁니다. 프레임이 조여져 있는 볼트를 한 두세 개 정도 뭐 균형 있게 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남겨놓고 조여진 두세 개 정도만 조여진 상태로 이렇게 제낍니다. 근데 제끼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피아노 뭐 많이 제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리 다 빼고 뭐 다리가 끼워져 있든 다리가 빠져 있든 프레임이 붙어 있으면 피아노가 그 보통 이제 저희 업자들끼리 많이 쓰는 이제 썰매라고 뭐 이제 그런 거에 태워놓고 세우면 피아노가 잘 버텨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프레임이 빠지면 피아노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리하고 페달이 붙어 있으면 거의 무조건 넘어갑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이제 다리하고 페달이 안 붙어 있어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피아노가 그냥 넘어갑니다. 진짜 하고 넘어간다 하고 넘어갑니다. 프레임 딱 들었는데 피아노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제 썰매에다 제끼실 때 썰매에 제껴 놓고 이제 한쪽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페달이 붙는 쪽, 페달하고 다리가 붙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벽면 같은 데 이렇게 붙이고 그 뒤에 이제 안 넘어가게끔 그 공간에 맞게끔 뭔가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죠. 뭐 매트가 됐든 뭐 책이 됐든 그렇게 해서 안 넘어가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제 프레임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이제 저랑 저희 아버지랑 둘이 들어서 뺐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작업도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하자. 근데 이제 그 공간이 저희 매장이 협소한 관계로 뭐 비용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무슨 공구 사시면 될 것 같냐면 코끼리 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코끼리 잭이 뭐 이렇게 뭐 도로래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들어 올릴 수 있고 한데 뭐 2톤짜리가 뭐 비싼 게 한 50만 원? 뭐 잘 접히고 많이 접히고 이제 그냥 냅둘 때 공간을 조금 차지하는 그런 게 한 50만 원? 그리고 뭐 이제 뭐 프레임 묶고 뭐 하려면 뭐 이것저것 조금 사야겠죠? 뭐 맥시멈으로 해도 제 생각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여간 그거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매장은 수리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다가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더럽게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말처럼 이렇게 세워서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저쪽 브릿지 쪽이 프레임이 보면 뭐 중음이든 저음이든 프레임이 한번 내려앉을 때 그거 제대로 못 받아주면 브릿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책을 이빨에 끼워놓고 사람이 놓쳤을 때 그 프레임이 그 책에 닿게끔 아예 책을 끼워 놓죠. 저희는 작업할 때 앞에도 그렇고 빈 공간에. 그리고 이제 살살살살살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뭐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코끼리 잭 하나 이렇게 사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도 좀 사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계속 나오지만 프레임을 드러냈는데 뭐 브릿지래네. 향판이 나가 있죠. 그래서 드러낸 거겠죠. 향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떼우려고 이제 뭘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저기에 지금 접착해 놓은 양면 테이프, 제가 이것 때문에 프레임을 이렇게 한번 떼어보자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3M에서 나오는 울트라 파워풀 초강력 폼 양면 테이프. 이게 진짜 세더라고요. 제가 이거 뭐 하려고 샀었냐면 칠 뿌릴 때 이제 보조목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뭐 잡고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딸기잼 통 그런 거에다가 이제 무를 채워 넣고 그 위에다 이제 이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거를 칠 안 하는 면에 이렇게 딱 붙이면 건으로 이렇게 싸도 걔가 안 움직이고 잘 버티고 있죠. 이제 근데 그 전에 쓰던 양면 테이프들은 힘이 약해서 제대로 못 버텼는데 얘는 되게 세더라고요. 되게 세다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진짜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아주 조금씩 세 군데 이렇게 붙인 겁니다. 저거는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그 피아노 버리는 거에서 나온 이제 그 방음천 대죠. 저거가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로 막 이렇게 재면서 테이프를 붙이고 저 방음대를 이렇게 붙였죠. 이제 갈라진 부분이 이제 그 커팅이 제가 만든 기계를 이렇게 잘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작업을 하죠. 근데 이게 영상을 제 머리 위에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요. 작업 다 끝날 때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영상이 잘 안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찍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열정적이 못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저렇게 파주고 있는 겁니다. 저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걸 이용을 해서 저거에 이렇게 지탱을 받아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제 저 3mm로 한 번 파고 6mm로 다시 한 번 파고 이렇게 총 2번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게 뭐 보통은 어쨌든 이게 나무가 결이 이제 일자로 많이 나가지만 뭐 일자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뭐 손으로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손으로 저도 파봐서 알지만 이게 당기다 보면 옆으로 튀죠. 잘 일자로 안 당겨집니다. 자세도 나쁘고. 그래서 이제 저걸 만든 건데 이제 곡선이 많이 돼 있다. 이제 갈라졌는데 그러면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파시던지 아니면 이제 저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저도 이제 약간 곡선이 있으면 어디까지 파내고 거기서 또 이제 요거 파지는 공간을 이 크랙이 벗어나면 이제 또 각도를 저 가이드를 또 이제 다시 붙여서 또 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뭐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알아서. 그리고 이제 뭐 곡선이 이렇게 유리하게 되게끔 가이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도 이제 아이디어는 있는데 뭐 돈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만들게 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 세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 공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이제 저 드라멜로 보면 이제 소프트를 달라고 뭐 그랜드든 업라이트든 이제 업라이트 콘솔형이죠. 그 소프트를 달라고 만들어 놓은 저기가 있습니다.
루터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영상 보면 언뜻 나오죠.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문제가 뭐냐면 드라멜 날인데 드라멜 날을 이제 날에 끼우려면 이제 척에 끼우려면 그 물리는 부분이 3mm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제 나오는 게 없어서 그 뭐 초경날이 됐든 뭐 비트가 됐든 없어서 이제 만드는 업체에다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만들 거면 그 척 물리는 부분이 최소한 6mm는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6mm짜리를 주문을 넣어갖고 만드는 다음에 그 날이 들어갈 부분만 3mm로 또 따로 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날이 최소 주문이 그때 최소 6개를 만들어야 돼서 저 날감만 뭐 이래저래 가공비해서 날감만 한 3, 40 그리고 이제 날려먹은 날도 있고 그래서 날감만 한 3, 40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되게 싸게 먹혔다고 생각했는데 저거 만들고 나서 회관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저게 한 40인가 50인가 들어가고 대충 뭐 그리고 뭐 이제 이것저것 초경날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한 대충 한 저거 만드는데 한 120에서 150 정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만족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다 현질이에요. 현질. 인생은 현질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만들었고요. 저렇게 이제 레일로 당겨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 향판 갈라진 거에 집어넣는 쐐기 나무 있죠. 저 나무 같은 경우는 야안에서 샀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구하실 수 있겠지만 뭐 야안에서 산 이유는 어쨌든 규격이 어느 정도의 균일성, 그러니까 완벽하게 균일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균일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안에서 샀습니다. 뭐 비싸든 싸든. 왜냐면 그 규격에 맞게끔 나를 만들었는데 그 쐐기가 규격이 갑자기 바뀌어 버린다거나 실제로 표기되어 있는 규격과 온 규격이 너무 틀려버리면 날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쐐기를 야안에서 다양한 사이즈를 다양하게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제가 원하는 최적의 사이즈랑 최적의 작업 환경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날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경날 같은 걸로 뭐 사이즈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뭐 날도 그래서 뭐 이래저래 만들어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작업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거를 테스트 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영상 보시면 이제 나무 쐐기를 이렇게 따놓은 거에 대놓고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표시를 해서 그 톱으로 이렇게 잘 잘라 주죠. 근데 이 자르실 때 뭐 주의하실 점이라 그렇고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면 이 나무를 어쨌든 밀어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무끼리는 어쨌든 서로 구겨주면서 들어가니까 약간씩은 서로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길게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그 삼각형이라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끝이 완전히 90도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그러니까 위로 오는 면이 약간 더 넓고 안으로 들어가는 쪽이 약간 더 좁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그 약간은 해보시면 아십니다. 그 약간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위에가 이렇게 그 어디까지 커팅했는지 뭐 물론 이거는 제가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이렇게 편편하게 메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다 지나가서 설명하는 게 좀 웃기지만 본드를 이렇게 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본드가 많이 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잘 닦아주고 이제 쐐기를 밀어 넣어줍니다. 그때 이제 고무망치가 이제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죠. 저는 저 사이즈 두 개가 다 있어서 그냥 저렇게 한 겁니다. 그냥 망치로 이렇게 톡톡톡톡 밀어서 최대한 집어 넣어 줍니다. 그래야 좋겠죠. 최대한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꽉 차게 집어 넣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본드가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본드 닦아주고 이제 본드가 굳으려면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저대로 하루를 냅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일은 뭐냐? 톱, 칼, 대패 등등을 이용해서 그 위로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을 잘 깔끔하게 제거해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향판이 떼어놓으면 표시가 나죠. 이게 문제인데, 향판 많이 떼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향판이 색이 변색이 되죠. 근데 그게 사포질을 조금만 쳐서 그 윗면을 까주면 이제 그 쐐기가 이렇게 뽀얀 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도색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색이 변색이 됐을 수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뭐 햇빛도 받고 그런 게 이제 겉에 부분은 변색이 많이 되는데 속은 거의 변색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사포질을 해서 이제 향판을 좀 더 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저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쓰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표가 좀 나도 도색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향판이 올라가 있는 향판 위에 이제 칠이 올라가 있는 소재가 우레탄이기 때문에 이게 그 보카시 도색, 블렌딩 도색이라 그러나 약간 이 색깔 맞춰주는 도색 있죠.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표가 많이 날 거예요. 라카는 그래도 훨씬 더 잘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펜건이나 부분 도색건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색을 그 맞추는 것도 뭐 제 말보단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자동차 도색하는 사람들 그런 거 이제 많이 기술을 올려놨으니까 뭐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저도 뭐 똑같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색이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색이랑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라데이션이라 그러나요? 약간 이렇게 그 사람 눈에 얼핏 봤을 때 뭐 자세히 보면 모든 게 다 표가 나겠지만 뭐 라이트 이렇게 비춰대고 보면 다 보이겠지만 이렇게 얼핏 봤을 때 잘 안 보이게끔 색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준다 그러나요?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우레탄 칠은 제가 이제 뭐 우레탄 칠을 많이 안 해봐서 그렇고 우레탄 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이 끓죠. 이게 끓는다는 표현도 참 애매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레탄은 이게 라카는 신나가 닿으면 그냥 녹는데 그래서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녹았다 다시 굳으니까. 근데 우레탄은 경화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끓어버립니다. 칠이.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다 해야 되나? 이렇게 금이 쫙쫙 가죠. 잘못하면 그거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 도색 작업을 경화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기가 저희 매장 상황상 그렇게 쉽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향판을 까주면 될 거 아니냐 너도. 저는 향판을 그만큼 이게 향판이 두 개가 얇은 데는 제가 알기로 대충 6mm 나오고 두꺼운 데도 10mm 조금 넘어갈 겁니다. 그거를 까준다 나무를 그거가 내구성에 그렇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안 까줍니다. 저는 그냥 갑니다. 그 뭐 표 좀 놔도 그게 더 낫지 않나 해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하여간 표는 좀 나는데 그래도 라카 계열로 도색이 돼 있으면 표가 훨씬 안 나죠. 얼핏 보면 잘 모릅니다. 자세히 보면 표가 나도 이건 얼핏 봐도 알죠. 우레탄 계열은. 근데 하여간 뭐 그렇고요. 그게 이제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뭐 사람마다 하는 방법도 틀리고 제가 아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 어떤 분은 향판에다 뭐 무늬목을 붙인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는 아예 그 위에 색을 굉장히 두껍게 올려서 색을 짙게 올려서 아예 그냥 결이 안 보이게 이렇게 뿌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안 예쁘지 않나. 뭐가 더 안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되는 대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신껏 하면 되는 거죠. 뭐 인생이 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잡다한 얘기를 해보자면 아참 근데 이제 영상 뒤에 지금 깔리는 게 그 다음번 영상에 나갈 내용이 이렇게 깔리고 있어요. 프레임 조색 이런 게 깔리고 있는데 지금 하는 작업이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잡다한 소리를 할 만큼의 길이가 안 나오길래 그냥 붙였고요.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잡담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잡담을 하는 거니까 뭐 설명은 안 할 겁니다. 다음번에 할 겁니다. 하여간 요번에 얘기할 내용은 뭐냐, 이 가족끼리 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뭐 남들과 하면 제 생각에는 갈등이 생겨도 어쨌든 해결을 꼭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쨌든 해결의 옵션의 가짓수가 이렇게 가족이 아니라면 조금 더 폭이 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가족은 조금 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제 경험을 위주로, 저는 제 경험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뭐 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제 경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해주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분명히 이제 처음 일을 배울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됐지, 제가 뭐 이렇게 뭐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쭉 지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거 제 개인사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저는 보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뭐 별로 엄청나게 대단한 운동도 아니고 대단하게 잘했던 것도 아니지만 검도를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걸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조금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늦은 나이에 이렇게 들어간 거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때 제 생각에 갖고 있었던 저의 장점은 순간적인 근육의 폭발력, 힘이죠. 쉽게 말해서 그걸 키우면 저보다 이제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학생들보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제 생각에는 엄청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요새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헬스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뭐 이제 팔굽혀펴기를 한 손으로 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맨몸 운동 같은 거죠. 죽어라고 산이나 뛰어당기고 허벅지 키운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뭐 토끼띠 띄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좀 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리고 뭐 물론 체중도 좀 많이 나갔죠. 근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뭐 몸무게도 한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20kg 정도 나가고 키는 한 171.9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172에 그 정도 나가고 힘이 센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세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피아노 운반 도중에 사고가 낸 얘기를 할 텐데 그거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미주를 까는 거죠. 그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피아노 운반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밑창을 뜬다. 계단 올라갈 때 이제 밑에서 피아노 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어깨에 피아노를 낍니다. 피아노 뒷면을. 이게 전문가분들 아니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끼면, 그리고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팔로 가슴보다 조금 더 높은 목 근처까지 들어서 팔 힘으로만 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팔 힘으로만 피아노를 이렇게 약간씩 틀면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각도까지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피아노 운반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얘가 힘이 그래도 좀 썼구나, 힘을. 응? 그 정도의 힘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래도 힘이 있는 편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어떠한 연유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한 4, 5개월 사이에 한 50kg 정도를 뺐어요. 그러니까 70kg 초반대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한 3년 동안 한 10kg 정도 다시 붙었죠. 뭐 운동도 하고 뭐 살도 찌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발생한 얘기인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살이 쪘을 때는 운반을 그래서 밑창을 잘 떴어요. 많이 떴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지나가고 살도 빼고 막 이런 시기에 제가 이제 학교도 다녔어야 됐고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야 돼서 이제 그때는 피아노 일을 제대로 못 했었죠. 운반 같은 것도 안 하고. 저는 이제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온 게 아니라 뭐 이제 공익으로 갔다 왔는데,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제 그냥 개인사니까 뭐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일을 안 했었죠. 운반일 같은 거 뭐 일은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니까 가게로 와서 뭐 좀 배우고 그런 건 했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제가 힘이 얼마나 줄어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 한번 문제가 터졌죠. 왜냐면 엘리베이터 피아노 배송을 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갔는데 그 집이 복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층 2층에 놔달라 그러는데 그 운반사분은 오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 그러고, 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저보고 네가 밑창을 떠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못 뜬다, 못 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밑창을 뜨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힘이 안 되니까 피아노에 밀려서 제가 넘어지죠. 그러고 이제 크게 다치죠. 이제 뭐 다리가 이제 보면 큰 뼈가 있고 작은 뼈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뼈도 부러지고 큰 뼈가 위쪽은 금이 가서 이렇게 꽤 크게 금이 가서 뼈가 좀 이렇게 조각이 나고 아래쪽은 완전히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다리를 만졌을 때 뼈가 느껴집니다. 이게 참 골 때리는데 뼈가 이렇게 부러진 게 느껴져요. 뼈가 이렇게 만져집니다. 야씨, 뼈가 이렇게 볼떡 튀어나와 있습니다. 다리 안에서. 그러고 이제 손은 꽤 많이 찢어졌어요. 왜냐면 피아노 뒤쪽이 제 오른손에 이렇게 닿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피아노가 이제 더 들어왔으면 손에 손가락 몇 개를 못 쓴대요. 완전히 진이겨져 가지고 이러면 수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다행히 뭐 어디까지 안 들어와서 다행이다, 운이 좋은 편이다. 그리고 이제 다리는 이게 재수가 안 좋으면 평생 다리를 저를 수도 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처음으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느낀 겁니다. 이게
부모님의 말이라고 항상 다 옳은 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피아노를 뜨고 잡아 돌렸습니다. 어깨도 안 되고. 그러던 놈이 이게 피아노를 못 올린다고 구술을 하죠. 그리고 그때는 큰 피아노 131 피아노도 그렇게 뜨고 돌리고 부속도 하나도 안 뗀 상태였는데 이거 120일인데 피아노도 꽤 뗐습니다. 부품도 뭐 다 떼진 않았지만 제가 다 떼자고 그랬지만 다 안 뗐죠 그때.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죠. 저희 아빠는 내가 못 한다는 게. 이제 저는 제 힘을 그래도 정확하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아니까. 또 아빠가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120kg 나갔을 때는 그때도 이제 뭐 팔굽혀펴기 그냥 하면 뭐 한 100개 정도 하고 맨몸 운동만 하니까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70kg로 빠졌을 때는 정말 이제 힘이 없어서 팔굽혀펴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10kg 정도 불었고, 그러니까 이제 팔굽혀펴기도 그냥 쉽게 100개 정도 하고 막 체력이 좋아지니까 막 산도 막 뛰어 올라갔다 오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때 이제 120kg 나갔을 때보다 힘이 더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남이 보기엔. 근데 내가 느끼기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20kg짜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면 무게가 뭐 정확히 40kg가 늘진 않겠지만 무게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랑 이게 40kg 빠진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랑 이게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힘이 분산이 된다 어쩐다 하지만 앉아다에 일어났다라 해도 틀린 거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기에는 얘가 활력도 넘치고 저도 그때 활력이 넘쳤습니다. 왜냐면 제 인생에서 그 정도의 근육에 그 정도의 무게를 가져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죠. 그 중학교 때 운동할 때는 한 100kg 이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때는 또 근육량도 그때보단 더 많았고 그때랑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거의 전성기의 느낌이 났죠. 근데 힘은 그때보다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상태죠. 근데 이제 아빠가 겉에서 보기에, 딴 사람들이 겉에서 보기에 얘가 이제 날아다니는구나, 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제가 굉장히 약한 척을 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제가 뭐 봤어도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보니까 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게 부모님 말이 항상 옳은 게 아니구나를 처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이제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익 다니면서도 저는 일을 했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보다 뭐 제가 더 모든 부분에서 낫다 그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선 더 아버지가 잘하고 어느 부분에선 제가 더 잘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약간 동등한 입장, 뭐 이제 그 정도 뭐 동등하기까지 좀 떨어져도 하여간 제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던 거죠. 그 다리가 부러졌을 때쯤 해서. 근데 그때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처음에 한 달은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고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한 3달 정도를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2달 정도는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녔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년 정도 계속 다리를 좀 절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누워있을 때 6개월 동안 뭘 했느냐 하면 이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왜 영어 공부를 했냐면 피아노 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리가 이게 뭐 멀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서 그걸로 이제 뭐 번역이나 이런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건데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어떤 계기가 되냐면 외국에 제가 유튜브라는 게 그때 한 7-8년도 좀 더 됐는데 한 8-9년 전 얘기니까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시점이에요. 그때가
근데 이제 그래도 그때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피아노 수리하는 거 영상 올려놓으신 분도 있고, 외국 자료 같은 것도 이제 영어가 좀 되니까 보게 되고, 또 이제 외국에서 공구도 수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아, 우리도 저 정도까지는 해머 교환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수리를 해야겠다.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낳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모아놓은 돈을 싹 다 쏟아 부으면서 이제 공구를 사 모으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두 번째에 부딪히게 되는 계기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돈이 많이 벌리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 뭐 수요는 점점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고민의 갈림길에 섰었던 거죠. 이제 인터넷 쪽으로 아예 진출해서 그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뭐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을 더 만들어내든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랑 상담을 한 후에 제가 내린 결정은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해서 수익 구간을 좀 더 창출하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보르방도 시키고 막 이렇게 공부를 막 시키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제 해머를 교환하고 이런 건 천의 기술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느끼기에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 뭐 몇 사람만 할 수 있는, 뭐 독일에서 유학을 갔다 왔다는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왜 느꼈냐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왜냐면 외국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해머를 한 뭐 계속 교환을 하고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할 줄 알게 됐을 때 이제 조율사 협회에 이렇게 나가면 물어보면 뭐 답변도 해주고 뭐 그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조율사 이렇게 협회에 나가고 그러면 약간 뻥쟁이 같은, 그게 왜 느끼냐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뭐 기술이 뭐 엄청난가 보네, 대단한 친구인가 보네,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됐구나. 그때 처음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게 자기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근데 그런 놈이 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기술을 해보겠다고 돈을 싸지르고 막 매장에 딱 공구를 채워놓고 막 그러는 게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또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 막 싸질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도. 근데 그 양쪽 입장이 서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뭐 하여간 그렇게 또 이제 한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서로 또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점점 제가 일에 비중이 늘어났죠. 뭐 이제 전화도 제가 받고, 그 전화는 왜 제가 받게 됐냐면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틀리니까 그런 게 어려워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전화 약속을 소비자랑 잡을 때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냥 전화하고 들리겠습니다, 며칠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제 상식선에서는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이렇게 방문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왠지 그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제 생각에 수치상으로도 이제 일감이 이제 줄어드니까 제가 전화를 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계속 늘어나죠. 그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전화를 받으면 뭐 유료 조율이나 뭐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지만 AS 이런 것도 다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전화를 받아서 저희 아버지와 저와 일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빠한테 어디 좀 가줘 이래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도 젊은 놈이 아들놈 새끼가 어디 좀 가져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싫어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 입장에선 일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수리도 하고 매장에서 이제 영업도 하고 접객을 제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손님 오면 제가 이제 접객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쌓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이제 저희 매장의 수리 공간이 뭐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그렇게 넓진 않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일을 못 하고 뭐 이제 그런 충돌이 계속 발생을 해서 제가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저도 수리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퇴근을 하시고 나면 이제 그때 수리할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12시까지 일하고 조금 이제 일이 많으면 한 새벽 4, 5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12시에 출근을 하겠다. 그래서 가게에서 점심 먹고 이제 점심 먹고 영업 다니다가 한 6시쯤 뭐 영업하고 AS 다니다가 조율 다니다가 들어오면 이제 그때 엄마 아빠 조금 있으면 저녁 먹고 가고 내가 이제 수리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나도 이제 그 시간에 운동도 좀 하고 잠도 좀 더 자고 뭐 이제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생활 패턴이었냐 하면 아침에 가면 졸리니까 매장에 가면 그냥 잡니다. 일이 없으면 한 보통 평균 뭐 일이 계속 있는 날은 계속 있고 오전에도 없는 날은 없지만 평균 한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일이 있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쵸. 그렇죠.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일이 없습니다. 한 절반 정도 대충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이 없는 날 제가 뭘 했냐면 매장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이렇게 보기에는 저 새끼는 매장에서 쳐자. 그리고 아빠랑 이렇게 같이 운반 조율 이런 걸 가면 조율은 아빠가 빠르니까 이제 조율을 대부분 아버지가 하고 운반은 이제 둘이 가는데 이제 차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 잘 졸기도 하고 그때 이제 잠이 워낙 부족하니까 차에서 계속 찾아합니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 새끼는 맨날 쳐자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12시에 출근을 해 이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매장에서 쳐자고 차에서 자지만 이게 집에서 1시간 자는 거랑 매장에서 12시간 자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그게 틀려요. 진짜 틀리더라고요. 그게 진짜 매장에서 한 3시간 자는 거랑 집에서 1시간 자는 거랑 틀려요. 이게 틀리더라고요. 집에서 쇼파에서 1시간 자는 게 훨씬 피로회복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젊은 애가 정신머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들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계속 생기고 싸우고 뭐 이제 그랬는데 이 얘기를 딱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모든 갈등 상황 속에서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면 이런 갈등 상황이 아무래도 훨씬 더 갈등이 덜했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 매장도 저희 아버지랑 저희 사이도 뭐 그 누구와의 사이도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크게 되어 봤으니까. 근데 이제 가능하다면 그게 근데 잘 가능은 안 해요. 그래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고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결론이 좀 그지 같은데 항상 제 얘기는 결론이 그지 같죠. 근데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인생을 살면서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갈등할 이유가 훨씬 더 적고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적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제가 말대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디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